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김재섭 전 비대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장철민 의원,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통령실에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아는 분의 아들. 근데 이 아들도 알고 있다고 그래서 이 아들이 지인이 될 수도 있고요. 지인을 추천해서 넣었다. 이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이 부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제는 거친 브라더로 잡았습니다. 형제죠. 누구 얘기냐면 이제 권성동 직무대행과 장제원 의원이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다. 또는 한 번 형은 영원한 형, 한 번 동생은 영원한 동생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동생격인 장제원 의원이 형격인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을 직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 선관위원의 아들을 대통령실에 넣은 걸 두고 이른바 꽂아넣기를 한 거 두고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의 해명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이 아무리 해명이 옳다고 하더라도 압력을 넣었다. 최저임금 받고 서울서 어떻게 사냐, 강릉 촌놈이 등등의 거친 표현은 삼가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적 채용 논란이 더 거세는데 이 부분은 좀 뒤에 짚어보고 이 권력의 두 핵심 형제가 또 다투는 건지 이건 어떻게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먼저 불편한 질문은 윤희석 전 대변인께서 먼저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의 의견 차가 있는데 형제는 형제가 맞네요. 저렇게 딱 하는 거 보면은 뒤에서 아닌 척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전 저게 낫다고 봐요. 사실. 예. 그리고 뒷담화보다는 앞담화가 낫다. 낫죠 앞담화가. 예. 그리고 또 권성동 의원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적 자체에 대해서 크게 토를 달 분위기는 아니고 다만 이제 그 전에 전주에 영원은 브라더, 한 번 형은 형. 점심도 먹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오찬했죠. 예, 거기 안철수 의원도 오고 막 그래가지고 했는데 또 월요일 날 주가 바뀌자마자 이러니까 뭔 일 난 거 아니냐 하시는데 그냥 두 분의 관계가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장제원 의원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고 제가 볼 땐 이제는 권성동 의원도 그래? 그럼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근데 이렇게 형제끼리 전화하면 되잖아요. 형 이건 좀 심했어. 이건 좀 형이 잘못했다고 해. 이건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될 걸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쓰는 건 뒤에서 흔드냐 앞에서 흔드냐 이 차이일 수도 있어요. 전화번호를 모르는 거 아닐까요? 전화번호. 제가 알고 있는데. 농담이고요. 사실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수위 비서실장을 하면서 어쨌든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 인선에 깊숙이 장제원 의원이 관여한 거를 세상이 다 아는데 예. 또 권성동 원내대표 말씀 속에 내 장제원한테 압력을 넣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저는 청탁을 보통 하는 분과 받는 분이 있으면은 그걸 압력이라고 생각하는 건 받는 쪽에서 압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청탁을 한 분이 자기가 압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매우 좀 솔직하고 담백한 분이 아닌가. 근데 이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인수위 비서실장인데 당에서 압력이라 받는 사람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졸지에 그냥 그 권성동 원내대표 아랫사람 비슷하게 압력을 당한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기도 하고 기분도 안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정무적으로 판단해봤을 때도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씀이 너무 나갔죠. 예. 아무리 이제 대통령실 인선이 공채가 없는 그런 어떤 채용이라고 정직 하더라도 공무원이어도 그래도 어떻게 이 지인의 아들을 꽂아넣게 했다라는 걸 저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구급인 게 참 안타깝다. 최저임금 받아서 강릉 촌놈이 어떻게 사냐. 예. 세상에 최저임금 받는 다른 촌놈들 생각은 안 하시잖아요. 여러모로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한 거죠. 예. 지금 그러면 권성동 의원의 거친 표현, 이 거칠다라는 말은 장제원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명도 하고 정무적으로 좀 바로잡을 겸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5일 날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지인인 우 씨는 내가 추천했다. 지인의 아들이죠. 장제원 의원이 대통령실에 안 넣었다고 해서 넣어주라고 압력을 가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7급 공무로 넣어줄 줄 알았더니 9급으로 넣어줬더라. 9급으로 넣어주다 보니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아 오히려 내가 미안했다. 한 10만 원 정도 더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최저임금 받고 서울서 어떻게 사나? 강릉 촌놈이. 지적할 게 무지 많아요. 일단 강릉 분들은 강릉 촌놈이에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장철민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안 그래도 이 얘기 듣고 제가 최근에 울산 지역에 있는 곧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을 9급으로 그 이제 예. 채용 절차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의원실에요. 순간 갑자기 이거 반성해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전국에 있는 또 이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잖아요. 수십만 명이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이 너무나 나가도 너무 나간 그런 그 발언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이 겉에 보이는 발언보다 이런 발언이 오가고 있는 이 구조가 너무 희한해서 솔직히 좀 당황스러운 게, 이게 되게 저도 이제 원내대표실 스텝으로 일했었지만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이게 뭐 사적이든 아니면 공적으로 진짜 필요한 뭐 정무적으로 필요한 인사라고 해도 추천을 한다고 하는 게 이게 다른 의원을 통해서 하는 건가? 우리 무슨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도 아니고 지금 이 대통령실과 집권여당 원내대표와의 이 관계 구조가 굉장히 독특하다. 예. 이게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사람을 꽂아넣기가 민주당에서는 그게 이제 예전에 원내대표실에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무수석이나 네. 비서실장과 이런 정무적인 기능이 더 강화돼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라 뭐 이런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당의 원내대표가 다른 뭐 이 대통령실이든 어디든 사실 아무리 실세라고 하더라도 뭔가 이 다른 그 이 의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채용 청탁을 했다, 압력을 넣었다. 이 구조가 지금 작동한다는 게 사실은 대통령실의 인사 전반이 완전히 시스템이 망가져 있는 거거든요. 일단 그거는 네. 원내대표 이전에 저희가 선거를 치를 때 투톱이라고 볼 수 있는 권성동, 장제원 이 두 분의 관계로 생각을 해야지, 지금의 잣대로 일반 그냥 평의원, 장제원 의원, 원내대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아니죠. 그런 관계가 실제로는 이 대통령실에서 필요한 어떤 그 인력을 채용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이런 사적 채용의 그 기본 배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다. 물론 이게 말이야 뭐 굉장히 많이 또 일단 뭐 저희도 같이 분노하는 상황이지만 예, 인수위 시절에는 사실은 장제원 의원이 당선인 비서실장을 했으니까 통해서 하면 되는데 대통령실이 취임한 뒤에는 장제원 의원이 아무 직함이 없는 상태인데 장제원 의원에게 압력을 넣어서 인사를 했다. 이게 이제 부적절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부적절한 걸 떠나서 구조 자체가 이미 망가져 있는 예. 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전 굉장히 희한한 상황이라고 이제 윤희석 생각되고요.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선후 관계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내대표로서 이런 소위 말하는 청탁을 한 거냐? 전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훨씬 그 전에 채용이 이루어졌고, 당시에 이제 캠프에서 같이 활동을 했던 그 이력을 바탕으로 저는 사실 압력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것을 저는 그냥 추천이라고 좀 순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구조 자체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캠프에서 같이 일했던 인력들 내지는 대통령과 그 전에 어떤 뭐 정책 행보를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파트너였던 사람들이 대거 이제 대통령실에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별정직 공무원들은 사실은 이런저런 추천들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긴 한데, 저는 이 그 추천 과정 자체가 이런 절차 자체가 뭐 문제가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추천 절차 이후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에 사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9급, 7급이 아니라 9급이고 압력이 있었고 강릉 촌놈이고 이런 단어나 말 자체에 좀 문제가 있지, 채용 절차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막 문제를 삼기에는 이분이 이미 캠프 내에서 역할들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는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보다는 권성동 대표의 언행이 다소 좀 많이 나간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집중을 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 장제원 의원은 권 대표가 7급을 부탁했으나 9급이 되었다는 것도 기억이 없다. 오늘 아침에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우 씨 역시 업무 능력과 이력, 선거 공헌 등을 고려해 발탁되었고 직급을 부여받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박원석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압력을 넣었다라고 권성동
직무대행이 주장하는데 그러면 압력을 받았을 장제원 의원은 압력을 받지 않았는데요? 라고. 이게 좀 과도한 상상일 수 있겠지만 이게 영원한 형, 영원한 동생 관계로 해석을 해보면 형은 압력을 넣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동생은 이게 권성동 의원이 뭐 힘센 형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압력을 안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행정 요원을 이제 급수로 사람을 이렇게 급수로 뭐 평가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 대통령실 직원들이 꽤 됩니다. 예, 전체 직원 막 오래 계신 분까지 뭐 400~500명 되는데 이 인수위 단계에서 대통령실을 새로 꾸릴 때 아마 급수 따라 이렇게 하는 인원이 제가 볼 때는 25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7급, 9급 이렇게 행정 요원으로 분류되는 분들에 대한 것까지 장제원 당시 당선인 비서실장이 뭔가를 기억하기에는 너무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지 압력을 줬는데 나는 안 받았다 이렇게 부인한다 이런 거는 전제가 성립이 안 되죠. 기억이 없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예. 근데 이 문제를 저는 국민의힘이나 지금 대통령실 내부에서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벌써 몇 번째 논란입니까? 커바나 컨텐츠 직원들 2사람 사적 수행 논란이 일어났는데 알고 봤더니 채용된 거였고 또 윤 대통령 외가 쪽 육촌 조카 이 캠프에서부터 일했던 동지다. 예. 이래가지고 이게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라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죠. 극우 유튜버 누나 도대체 채용 배경을 모르는 사람이 채용이 됐는데 뭐 그만두긴 했습니다만 이번까지 결국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구성은 패밀리 비즈니스이거나 프렌즈 비즈니스냐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각에선 전수조사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급기야 야당에서 국정조사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면 누구나 다 대통령실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건 뭐 민주당도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향후에 다양한 진로로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스펙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겁니다. 때문에 그게 7급이든 9급이든 그 9급은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그 권성동 의원 말씀이 부적절하기도 했고 단지 얘기가 부적절했던 게 아니고 이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되신 중진 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선관위원회 아들을 예. 이렇게 당당하게 내가 청와대에 꽂아 넣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인식이나 문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예.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다룰 건데요. 요걸 약간 정리를 하면 지금은 권성동 의원의 거친 표현. 9급 공무원이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좋지 않은데 추천해다 이 부분을 한번 다루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지인의 아들 그러니까 사적 채용 문제를 다루고요. 이게 공정하냐의 문제. 그리고 뒤에는 선관위원회 또 아들이잖아요. 이 부분 정치적 중립성이 과연 지킬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차례차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9급 공무원 관련 얘기한 걸 두고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패러디가 많습니다. 잠깐 내용을 보면 대세는 권성동 공무원이다. 뭐 이런 근거 있는 합격 자신감을 공개합니다. 이게 이제 벌써 네티즌들이 만들고 있고요. 공무원 합격은 권성동 한 유명 학원의 이름을 따서 공무원 합격 이름은 권성동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뭐 이런 패러디가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요. 9급 공무원 합격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취업 로비 의혹이 있었던 강원랜드도 같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부적절한 표현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대행이 이제 문제가 된 공무원 우 씨의 경우 열정과 능력을 인정받아서 됐다라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아니다. 사적으로 대통령실에 꽂아 넣는 게 어떻게 공정하냐.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직무대행의 얘기와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역대 모든 정부의 청와대도 함께 일한 사람 중에서 열정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 9급 공무원도 선거대책위원회 대선 과정 그리고 인수위 과정에서 워낙 열정적으로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자세도 바르고 그리고 대선 기여도도 높아서 제가 추천을 한 겁니다. 자신이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그대로 부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강릉 우모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대표의 지인이 아니었다면 이 아들이 청와대에 들어갈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 먼저 이제 사적 채용이다라고
야당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다. 이미 캠프에서부터 일을 열심히 해서 그 능력을 인정받은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요 말씀을 꼭 드릴게요. 이 사적 채용이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딱 지우는데 정치공사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근데 자 보세요. 지금 그 지인의 아들을 특정 국회의원이 대통령실에 넣었다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전에 캠프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캠프 구성부터 봐야 됩니다. 자 아무리 유력 대선 후보라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처음에 있질 않아요. 경선 단계부터는. 그러면 뭐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해보셨잖아요. 하다 보면은 그냥 뭐 도울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무슨 뭐 사촌 동생 친구 누구 이런 식으로 아름아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모여서 일을 하다가 좀 커지고 공식 조직이 되고 당선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분들도 예를 들어서 당선 전에 아무것도 안 했다가 당선된 후에 내가 아는 사람의 아들이야. 이래서 채용됐다면 저도 굉장히 공격을 할 겁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근데 예. 그게 아니라 캠프가 처음 시작됐을 당시 작년 6월, 7월 요때부터 시작해서 쭉 몇 개월을 일을 했단 말이죠. 물론 사적인 인연이 있어서 캠프에 참여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은 방금 말씀드렸고. 예. 그렇기 때문에 캠프를 같이 하다 보니 능력도 있고 그리고 또 공헌한 것도 있으니 그러면 청와대 대통령실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정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떤 유력자가 압력을 넣어서 된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제가 이렇게 방어하는 건 아닌데 한국 정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 자꾸 또 민주당 얘기하면은 왜 자꾸 전 정권이랑 비교하냐고 하는데 5년 전에 캠코더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캠프 인사,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인사 그거 갖고도 공격했었습니다. 비슷한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구행정요원도 캠프 인사 아니냐라는 저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렇게 봅니다. 예. 장치민 의원님은 어떻게 답답하네요. 이게 단순한 설화다. 그냥 말 잘못한 거다라고 보는 건 정말 저는 그 인식에는 진짜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물론 이게 대통령실이라는 구조 자체가 무슨 뭐 시험 봐서 뽑거나 이러기는 어렵죠. 여러 가지 이제 그간 해온 일들을 좀 판단해서 채용을 하는 거기는 한데 저도 예전에 비서관 할 때 가고 싶었어요. 청와대. 당시 청와대 예. 들어가고 싶었고 이 대선 기여도나 당의 기여도로 따지면 이분보다 훨씬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니까 일단 그 보좌진들, 당직자들 그리고 이렇게 캠프에서 합류했던 여러 전문가들 집단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 집단 중에 실제로 저희 할 때는 예를 들면 수석이나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일단 정해지면 이분들이 팀을 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종의 이제 기능과 조직과 예. 이런 게 조화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실제로 실무 스태프들을 이분들이 꾸리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은 했었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요런 그 기능을 좀 이런 업무를 잘하는 분이 누가 있을까 추천을 받기도 하고 그런 추천들이 또 의미가 있기도 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다기보다 정말로 그냥 완전히 이 사적인 인간관계만으로 우회해버린 그런 상황인 캠프에서 거잖아요. 일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 이 우씨의 아들을 우씨 주구니까 아들이니까 역시 근데 우씨의 아들을 대통령실의 행정요원으로 뽑으려면 먼저 대통령실에서 요청이 있든지 추천을 해달라는 게 있었든지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그 흔히 기여도라고 하는 게 예. 예를 들면 해당 수석실이든 비서관이든 그분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스펙이나 내용들을 뭐, 예. 짜놓고 보통은 이제 추천을 받아서 실제 배치하고 이런 방식으로 보통 이제 저희들은 그 이 일을 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저희도 저희 예를 들면 정책실 어느 파트에서 뭐 일자리 파트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 전문성들을 고려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그런 방식으로 된다고 하면 아마 사적용 채용 논란이나 이런 제가 것들이 자꾸 거의 말을 없을 텐데.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실은 아무 원칙도 없이 이념만 가지고 사람을 막 뽑는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권이 그런 짓을 해요? 지금 그렇게 잘하려고 하는 그렇지가 않죠. 왜 보시지도 않으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7급, 9급 이런 직원들 몇 명에 대해서 지금 인사 관련한 어떤 이런 일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는 거 제가 동의하는데 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거 설명을 드렸고 직원이 250 이상 쫙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체 대통령실을 완전히 엉망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너무 과하잖아요. 제가 캠코더 인사에 대해서
캠코더 딱 한마디 했다고 또 그렇게 공격하시는데 공격이 아니라 자꾸 그때 이렇게-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아니, 했나 단계를- 제가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 일부가 아니, 그렇게 누가 된 게 들어도 문제라는- 그렇게 들리죠. 그러니까 네. 단계를 자꾸 넘어가서 얘기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 요 9급으로 채용된 분 아니면 또 뭐 어떤 저 친구의 아들분이 뭐가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4명, 5명 정도 되는 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또 지적하실 게 뻔해요.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일을 같이 다 했었고 제가 압니다. 그거를 일을 다 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공로를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들어간 예. 거지 그런 평가 과정이 없이 사적 이념만 가지고 자꾸 됐다는 식으로 뭐 말씀하시면 열심히 해명을 하시는데 이런 거죠.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사람을 채용할 때 공채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암묵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대 모든 정부. 보통 이제 국회에서 오랜 그런 경험이 있거나 당에서 오랜 경험이 있거나 어떤 분야의 특정한 전문가이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로를 발탁됐다 하더라도 뭐 대선 과정에서 상당히 열심히 해서 뭐 공을 세웠거나. 근데 지금 논란이 됐던 분들을 생각해 보면 별로 그런 데 해당이 안 돼요. 커버나 컨텐츠 직원들 2명 여사가 편하게 생각한다. 이래서 그냥 채용이 된 겁니다. 육촌 무슨 외가 쪽 이 캠프 때부터 일했던 동지다. 이분도 캠프 때부터 역할을 했다. 캠프 때부터 그보다 훨씬 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기에는 더 사실은 기여가 많고 더 높은 직급에서 일했던 분들도 못 들어간 분들이 허다하고 우리 썰전 라이브 패널로 나오는 분들도 많아요. 혁혁한 공을 세우고도. 과연 이분들이 그런 사적 인연이 없이 이분 그 논란이 됐던 우모 씨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석에 삼촌이라고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운전 수행하고 예. 그리고 그건 황 씨예요. 부친하고도 그 우 씨가 아니고 아니 황 이분도 씨예요. 그런 기사들이 나와요. 다른 사람이에요. 부친하고도 오마이뉴스 잘 알고 기사에 섞였어요, 따르면 섞였어. 이제 우 씨와 황 씨 아들이 둘 다 삼촌으로 불렀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제가 근데 우 씨와 황 씨에게 확인해 보지는 않았고요. 예.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스스로 자백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압력을 넣었다. 7급으로 넣어주라 그랬다. 그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분을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알았기에 그분 예. 아버지하고 그분도 훨씬 더 인연이 길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지역 유지고 저는 아버지가 선관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선관위원이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여당의 중진이 청와대에 내가 아는 지인의 아들을 꽂은 걸 저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사적 채용이 아니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인사농단이 아니에요. 제 생각은 사실은 이제 원래 이제 대통령 유력 주자의 캠프에는 그 전에 그 후보자가 꾸려왔던 정치적 집단들이 거의 이제 대부분 들어가게 됩니다. 말하자면 뭐 이명박 때는 이른바 뭐 안국 포럼이라고 불렸던 인사들이 대거 이명박 캠프에 참여를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항상 자신의 정치적 집단들이 있었거든요. 그 안에는 전문가도 있고 보좌진들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있고 그들 구성원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 시절에 말 그대로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 거의 전적으로 의존을 하게 됐고 또 내지는 자신이 검찰로서 활동했었던 인사들과 또 같이 합을 맞췄던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통상의 캠프에서 우리가 봤던 정치인들에 대한 구성이랑은 좀 많이 다르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천의 여지가 굉장히 많았었죠. 왜냐하면 캠프 구성 자체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적으로 거의 의존이 되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 속에서 추천이 됐었고 그 추천된 인사가 캠프에서 실제로 일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채용이 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우리가 나무라긴 좀 어려운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것을 마치 이제 압력을 행사해서 그 추천이 됐다는 것처럼 이야기가 된 것, 그리고 9급 공무원을 폄훼한 것처럼 된 것, 이런 발언 자체가 좀 수위를 넘어서 문제가 된 것이지 사실은 지금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부터 대통령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 안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상할 것이 없는 과정이었거든요. 절차적으로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인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실수라는 부분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캠프에서 일했기 때문에 이는 아버지 우 씨와의 연관 그것 때문에 채용한 게 아니라 아들 우 씨의 활동을 보고 능력을 인정받아 채용한 거기 때문에 사적 채용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야당에서는 당연히 아버지 우 씨와의 관계가 훨씬 깊었고 뭐 후원금도 이제 물론 아들이 냈지만 1,000만 원 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건 사적 채용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그러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아버지가 정치적 중립성의 생명인 강릉시의 선관위원입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알고 있었다. 뭐가 문제냐?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다라고 했는데요. 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구급 공무원의 아버지가 강릉시 선관위원이었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4선 국회의원인데 그걸 모른다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아버지가 선관위원회라고 해서 아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에 하지 말라는 법은 없고요.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입니다. 정치 성향이 다 다릅니다. 어느 집안이든 부자 간의 정치 성향이 일치하는 집안이 결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아버지와 아들은 정치 성향이 다를 수 있죠. 상당수 집안이 다릅니다. 그래서 선거 때 아버지 아들이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는데 문제는 이 권성동 의원이 오랫동안 선관위원을 알고 있었고 선관위원이 아들에게 저희가 앞서 얘기한 사적 채용 논란 특혜가 있지 않았냐라고 의심할 만한 얘기들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선관위원이 과연 중립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강릉 선관위에서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강릉 선관위에서는 문제를 조금 심각하게 보는 것 같고요. 물론 원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죠. 아들이 뭐 미성년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독립된 주체이기 때문에 아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아버지의 중립성이 의심받는 일은 좀 이상한 건데 문제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추천 경위를 보면 추천이 아니고 압력이라고 본인이 말씀을 하셨는데 압력 경위를 보면 이게 아버지와 무관하다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오랜 지역 유지로서 지역에서 지역 정치하는 분들은 그 아버지를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권성동 의원도 오랜 친분이 있었을 거고 물론 그분이 뭐 그런 친분이 있다 그래서 선관위원으로서 중립성에 어긋나는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단정할 수 없지만 이 해당 그 논란이 됐던 구급 공무원 우모 씨의 추천 경위를 보면 그 아버지와 결코 무관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선관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도 좀 부적절해 보이고 또 권성동 의원의 이해충돌 소지도 있어 보이고 여러 가지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예. 저는 그 앞서 얘기했던 말실수의 연장선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 지금의 표정이 모든 걸 아니 말해주셨으니까 안 근데 하셔도 되는데 그 하셨습니까? 권성동 해야죠. 아, 예. 권성동 의원이 이제 해명을 하시다가 결국 이제 저까지 얘기가 됐는데 기본적으로는 본인한테 좀 더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선관위원이라는 거는 제가 봐도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릉 선관위원회에서 이걸 심각성을 좀 생각하고 조사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추천해서 캠프에 들어오는 그 이후부터는 모르지만 그 전 단계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예. 그는 권성동 의원 강릉 출신 권성동 의원과 그 아버지라고 하시는 선관위원 간의 관계 그거를 더 봐야 되는 문제다. 지금 여기서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어요. 예. 아니 근데 사실 해명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셔서 의혹을 키우고 계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4선 국회의원인데 선관위원을 모를 수가 없지 않냐. 대부분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대전 동구 선관위원 누구신지 잘 모르거든요. 예. 아세요? 보통 자기 해당 선관위에 도봉갑이잖아요. 선관위원 아십니까? 도봉구 선관이죠. 도봉구. 도봉구. 선관. 선관위원들을 선관위원. 아세요? 선관위원들은 알죠. 왜냐하면 선거를 하다 보면 항상 그 감시 이렇게 하러 나오시거든요. 선관위 직원들을 알죠. 직원들은 그러니까 다 선관위 직원들은 저희가 직원은 알죠. 선거하면서 계속 네. 이제 보는데 알죠. 현역이 아니라 선관위원들은 사실 진짜 선거관리위원은 볼 일이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알던 분이니까 선관위원이 됐다더라 이런 일종의 이제 근황은 알 수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사선인 거랑 뭐 선관위원을 뭐 무조건 알 수밖에 없다. 이것도 논리도 굉장히 이상하고 정치 성향 얘기는 정말 완전히 쓸데없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권성동 대표가 오히려 이런 약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실제로 뭔가 이게 의혹이 좀 드는데 예. 일을 키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좀 중립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들여다 봐야 되는구나. 이 강릉 선관위도 그런 여타의 정황 때문에 오히려 또 신속하게 여태 지금 그러면 강릉의 선거 관리는 해당 지역구 의원과 선거 관리원이 아주 친밀하게 아는 사이일 수가 있어서 중립성을 의심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의혹이 커지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선관위 차원에서도 이런 예. 좀 조사도 들어가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보통 이제 들더라고요. 그런 지역의 선관위원장을 관할 지방법원의 법원장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역 유지들을 선관위원으로 추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강릉에서는 어쨌든 상당히 큰 기업을 하는 분이고 또 강릉시에 관급공사를 많이 한 분이어서
권성동 의원처럼 강릉의 중진 의원이 그분을 모를 리가 없죠. 예. 선관위원들도 모를 리가 없을 거고 그런 차원에서 내가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아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알 수는 예, 있겠지만 당연히 알 수는 있는데 저분이 그분의 아들을 내가 청와대에 꽂았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굉장히 저는 문제라고 보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권성동 의원 그 이 정선 카지노 강원랜드 그, 예, 취업 강원랜드 취업 그 청탁 취업 비리 이걸로 얼마나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때 논란도 많았고 본인이 뭐 그에 대해서 정말 정치 생명을 걸고 해명을 하고 했는데 그때 기억을 다 잊으신 것 같아요. 저는 또 다른 이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이런 논란들 아무튼 선관위원회 아들이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다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죠. 이 부분은 부적절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도어 스태핑에서 오늘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대답했는지 그 상황을 보겠습니다. 일단 채용 논란에 윤석열 씨 공적이 무너졌다라 국정조사 요구 목소리까지 있는데 혹시 다시 인사 전반에 짚어볼 계획이 있으신지요? 다른 말씀 또 없으세요? 자, 채용 얘기는 안 해주시는 건가요? 예, 일단 대답은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도 되게 많이 방어를 하시는데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측면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솔직히 방어 안 하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인사 문제의 공정성이든 아니면 이 인사 시스템에서 정확하게 틀을 잡혀야 그 다음부터 이제 일들이 돼 나가잖아요.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정말 완전히 그냥 블랙홀로 빠져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물론 이제 원내대표가 또 이 지금 문제의 중심이어서 좀 복잡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 문제에서는 당 차원에서든 뭔가 이 대통령실에서 좀 더 훨씬 문제를 좀 그 클리어하게 만들고 예. 가야 이후에 나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대통령부터 그냥 아예 이제 뭐 매일 하는 도스태핑에서도 이렇게 말조차도 안 해버리고 뭐 이런 어떤 굉장한 이 난맥상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거는 정말로 이제 늪에 빠질 것 같은 걱정이 오히려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사실 이제 국민들께서 계속 이제 인사 문제 때문에 저희 국정 지지율도 좀 그렇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저도 이걸 막 간단하게 보진 않습니다. 간단하게 보지 않고 뭐 이제 새기면서 보고 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절차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해명 과정에서 계속 설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밖에 이제 다른 문제들도 있어서도 사실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국민 눈높이 안 맞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귀 기울이는 태도를 보여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인사 문제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브레멘 음악 때처럼 하나가 다 멈춰보니까 엄청나게 크게 또 느껴지는 저는 그런 것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지금 인사 문제가 국민들께서 많이 지적하시는 거면 이제는 우리가 좀 윤석열 정부에서 이에 대해서는 훨씬 더 눈높이를 높여야 될 필요는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을 하고 다만 이번 건에 관해서는 조금 더 우리는 절차라기보다는 이번에 그 권성동 원내대표 해명 이 부분이 좀 부적절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도어 스태핑만 보면은 저는 이전보다 나아진 것 같아요. 아니 지난 정부 때는 안 그랬습니까? 지난 정부 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 안 했잖아요. 보름 정도 그것만 해도 그렇게 저는 뭐 대응했을 가능성이 컸죠. 상당한 발전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하실 말씀이? 윤석 대변인님은 원래 되게 합리적인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니 제가 일단 볼 강동갑 때는 조강특위가 끝나야 그게 좀 가능하니까 그거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 오래 지나야 될 것 아, 그래요? 같고 그거랑 관계없이 말씀을 드리면 이 정도 논란이 이런 논란 채용 논란이 지금 바로 생긴 게 아니라 뭐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슬슬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땐 대통령실 차원에서 어떤 사람이 좀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어라는 걸 파악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미리. 예. 그랬다면은 조금 더 준비가 돼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해명이 지금 권성동 의원도 질문을 막 받다 보니까 막 하다 보니 자기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지금 해명 양상이 흘러가서 지금 조금 고생을 하시는 거잖아요. 부적절한 표현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어디까지나 대통령실의 인사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조금 더 준비된 어떤 대응을 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좀 든다 이 말씀 제가 좀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실 때
훨씬 더 많은 일을 대통령 선거 기간에 하시고도 대통령실로 못 가고 썰전라이브 패널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누구인지 제가 대충 알겠는데. 있잖아요. 예, 다 알겠는데. 저기 제가 아는 몇몇 이모 의원, 김모 의원 이런 분들은 이제 국회의원 안 하겠다. 나 그냥 방송하겠다. 이런 분도 꽤 있어요. 그냥 뭐 하는 말일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은 물론 이제 패널보다는 대통령실 가고 싶어 하시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아니 썰전라이브 패널 폄훼 발언으로 비칠 수가 있어서 그런 의도는 전혀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예. 다른 방송에서도 만납니다. 그렇죠. 예, 물론 알고 있습니다. 네, 먼저 유튜브 댓글 안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보내주시면 좋은 댓글을 선정해서 소개해드리고 그중 2분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영화 상품권 2장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영 아나운서의 썰픽입니다. 네, 썰픽입니다. 2위부터 보시죠. 이준석의 전략.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엔 부산을 찾았습니다. 광안리 수변공원에서 돗자리를 깔고 앉아 무려 4시간이 넘게 당원들과 정치와 정당에 대해 토론하고 이야기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다음 행선지 강원도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재심 청구를 하지 않고 전국 일주 중인 이준석 대표, 징계를 수용하고 지지층을 다지는 전략인 걸까요? 지켜보시죠. 자, 이리 보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되면 여당의 꽃놀이패. 자, 어제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경쟁자 서른 의원은 이 의원이 대표가 되면 민주당은 분열되고 여당만 좋은 꼴을 만들어준다며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게 참 좋은 입장일 거라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은 바둑에서 꽃놀이패라는 게 있는데 그 입장으로서 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냥 치명적인 상황에서 계속 끌려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한편 국회 정문 앞에서 출마 선언을 했던 박지원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접수 거부로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파쇄하든지 접수하든지 당에서 처리해달라고 하며 이렇게 서류를 올려둔 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네, 강재원 아나운서가 2개의 뉴스를 전했는데요. 이 중에 민주당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른 의원이 아주 강하게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여당의 꽃놀이패가 될 거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문제도 의혹이 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냐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일단 장철민 의원님은 조금 뒤에 여쭤보고 박원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꽃놀이패라는 표현이 좀 강하긴 한데 네. 근데 저는 뭐 일말의 사실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여당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여당 입장에서는 뭔가 전환의 이 계기가 좀 필요한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약점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야당 대표가 된다면 때리기 좋은 상대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코너로 몰려 있는데 그 코너를 반절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오히려 야당 쪽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서른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고 근데 이제 현실은 어대명이잖아요. 뭐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리고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특히 이제 이런저런 수사 때문에 라는 거를 지금 무릅쓰고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무릅쓰고 나올 때는 어떤 계획이든 뭐 전략이든 뭐가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전국은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강대강 대치로 갈 것 같고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더 격렬해질 수도 있어서 이게 뭐 정치가 뭔가 이게 좀 서로 합의하고 뭐 진전되고 이런 맛이 있을까 그런 점은 좀 염려스럽죠. 일단 그러면 이제 과연 여당은 꽃놀이패로 생각하냐라고 제가 물어야 되는데 표정을 보세요. 기자들의 업무가 고자질이에요. 사실 고자질. 저희가 오프닝 하기 전에 간단히 뭐 얘기를 나누곤 하는데 두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 얘기해도 되죠? 선을 안 넘는 측면에서. 아니, 다 아는 얘기인데. 네, 그렇죠. 지금 뭐 사적 채용 논란 이런 거 방어하기 너무 힘든데 우리가 살 길은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되는 것뿐이다. 라고 이쪽 분들이 좋은 패를 가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니 뭐 특별한 패가 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지난 1년 훨씬 넘는 기간 동안에 진행된 대선 레이스에서 모든 게 다 밝혀진 분이에요. 저희 입장에서 그분이 아니고 다른 분이 당대표가 된다면
야당이니까 또 거대 야당이잖아요. 상대할 때 또 다른 전략을 생각해야 되고 새로운 모습 민주당하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될 텐데 원래 아는 사람이 또 됐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사법 리스크 말씀하셨는데 사법 리스크 외에도 여러 가지들을 다 갖고 있는 약점들 그걸 저희가 다 봤잖아요. 국민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상대하기가 조금 수월해졌다 이런 예. 얘기고 더 하나 더 들어가면 민주당이 조금 더 긍정적인 변화라는 시간이 더 지체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대선, 지방선거, 총선까지 이체제로 간다고 보면은 3년이 넘을 거예요 아마 그 기간이. 그럼 민주당은 그대로 그냥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고착화되고 사람들도 그쪽으로 이제 많이 뭐라 그럴까요? 이 주류가 형성이 되면서 예. 민주당이 생각한 원래 민주당 분들이 생각하던 방향과 다르게 갈 거고 저희가 볼 때는 또 똑같은 말씀이지만 상대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겠다 저는 이 얘기죠. 잠시 민주당 입장을 저희가 저도 할 말이 오늘 많아가지고 이거. 예. 많지만 짧게 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꽃놀이패라고 하는 것이 제 경험상도 너무 맞는 얘기인 게 예를 들면 민주당이 그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모든 포인트에 관해서 발레로서 그러니까 민주당에도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 항상 이재명 의원이 소환됩니다. 예를 들면 뭐 사적 채용 얘기가 아까 좀 전에 나왔는데 이재명 의원도 공무원 사적 채용으로 항상 문제가 됐었어요. 예. 그거 말고도 또 뭐 각종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을 공격했는데 아니 그건 당연히 이재명 의원도 그렇습니다. 항상 저희의 반론으로서 이재명 의원이 소환이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 의원이 가지는 어떤 도덕적 자질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행보에 있어서 너무 흠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게다가 실제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성남 FC 사건이라든지 법인카드 의혹이라든지 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건 아직 수사 진행 중이거든요. 혐의가 무혐의로 끝난 게 아닌 상황입니다. 그럼 계속 검찰에서 소환 조사가 있을 테고 수사 결과가 밝혀질 테고 관련자가 나올 테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는 그 부분을 건들기만 해도 사실은 야당의 악재인 것이거든요. 당연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것이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재섭 비대위원이 쭉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민주당 당대표가 안 되는 게 정치에 맞다라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되셔야죠. 네, 되셔야죠. 적극 응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 당의 입장은 당연히 아닐 거고요. 지금 장철민 의원님은 제가 하나 확인할게 강훈식 의원을 지지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당 대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들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긴 예. 한데 저도 또 꽃놀이패라는 좀 이렇게 용어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근데 정치라는 게 굉장히 좀 희망을 주고 좀 새로운 상상력과 뭔가 새로운 그 이 예. 도전과 시도들이 가능할 때 그게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나 아니면 우리 당이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물도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의원의 그 이 당대표 출마는 그런 다양한 상상력의 공간을 많이 축소시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훨씬 지금의 이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잘못들을 훨씬 유연하게 대처하고 이 다양하게 이 견제 수단을 만들어내는 데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 제약들이 또 예. 생겨나가는 것도 맞을 거고 저희가 여러 이 정치적인 도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을 창출하는 측면에서도 분명히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우리 이 강훈식 의원이나 이런 다양한 좀 젊고 새로운 어떤 도전들이 계속 구체화되고 힘을 얻고 하는 게 예. 우리 당에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정치를 그래서 하는 거고요. 강훈식 의원 지지에 네. 나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걸 공식 선언했기 때문에 고루 의견을 들어야 돼서 근데 과거에 이제 이재명 의원 측에 김남국 의원도 인터뷰에서 듣고요. 조금 있다가는 박용진 의원이 이제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강훈식 의원에게 전화를 몇 번 드리고 연결하는 입장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지방에 가서 바쁜지. 그래서 참고로 이제 다음 주 중에 이른바 97그룹 민주당 당대표 후보 97그룹들의 토론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도 좀 들어보고요. 이재명 의원 측도 정성호 의원이랄지 이재명 의원 본인이랄지 여러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얘기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윤석열의 법대로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최근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어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실이 충돌했는데요. 그에 앞서서 조금 전에 통일부에서 2019년 11월에 당시 이 탈북어민들을 판문점을 통해서 북송할 때 영상을 조금 전 공개했습니다. 지금 영상인데요. 조금 전에 약 한 30분 전쯤에 공개된 이야기입니다. 현재 화면은 판문점 내부에서 탈북한 북송어민 2명을 경찰 특공대 직원들과 함께 판문점 내부에서 이동하는 거고요. 지금 해당 영상은 통일부 직원이 당시 개인적으로 찍었는데요. 그 영상을 지금 공개한 겁니다. 지금 북송을 앞두고 대기하는 영상입니다. 얼마 전에 사진으로 나왔었는데 그 사진들이 이제 영상으로 있는 거고요. 자, 군사국에서 넘어갈 당시 영상입니다. 예, 현장에 앉아 있고 어민이 군사분계선 넘어갈 때 주저하고 또 나중에 저항하는 모습들, 그리고 경찰 특공대가 끌고 가는 모습들입니다. 몇 가지 그 대화 내용이 화면상으로는 이게 휴대폰으로 촬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안 들렸는데요. 저희가 제작진이 확인한 앞서 이제 영상이 좀 오디오가 분명하게 들리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뭐가 있냐면 당국자들끼리 아마 경찰들이 한 얘기입니다. 얘들이 가져온 짐입니까? 이렇게 묻고 그리고 이제 분계선을 넘기 전에 앞서가 저희 본 화면 중에는 무릎 꿇고 벽 쪽으로 이동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경찰 특공대에서 잡아 뭐 이런 목소리가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으로 볼 때 충분히 이 탈북어민 2명이 북한으로 가려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다라는 것은 일단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이 영상부터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그러네요. 일단 저분들 보면 이 포승줄에다가 이 케이블 타이라고 하죠. 완전히 결박이 돼가지고 넘어오는데 우리가 흉악범이라고 단정을 하고 이제 넘긴 거잖아요. 귀순 의사도 없다고 보고. 흉악범인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까지 해서 갔을까? 북하고 아무런 뭐 그런 소통이 없었다. 우리가 판단을 해서 뭐 넘겼다. 먼저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의용 실장 같은 경우에는 북송하면서 의사를 타진했다고 했죠. 예, 그런 거 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죠. 그리고 뭐 지금 얘기하는 흉악범인이 귀순 의사가 있었느니 없었느니 이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헌법상 우리 영토로 들어온 북한 주민은 국민이라고 보고 처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이렇게 강제로 넘긴 부분, 북송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상을 밝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뿐입니다. 예. 이 사안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는 거는 이제 법과 현실의 괴리예요. 우리 헌법 3조에 따르면 어쨌든 북한도 전부 우리 영토고 북한은 반국가 단체고 북한 주민도 다 우리 국민입니다. 예. 근데 현실에서는 우리가 실효성 있는 실효적인 통치를 못 해요. 북한 주민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 당국과도 사실상 외교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유엔에 동시 가입한 별도의 국가 아닙니까? 국제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탈북민의 지위를 인정하는 법도 난민법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가 외국인 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 난민법에서도 비정치적 중대범죄자에 대해서는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듯이 우리 탈북민 이 지원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은 일종의 그 특수한 외국인 같은 저는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이 공백이 이런 문제를 저는 야기했다고 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실제 16명을 죽인 중대한 범죄자냐 여부인데 저는 군이 이 두 사람을 체포하기 전부터 SI 첩보를 통해서 충분히 사실을 파악했고 또 두 사람을 별도 신문 과정을 통해서 확인해 봤을 때 본인들의 자백이나
진술에 의해서 당시 상황이 다 재구성됐고 거기에는 별로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처리했어야 되느냐? 예. 그걸 국내 사법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내 주민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도 처벌할 수 있긴 하지만 형사소송법은 엄격한 증거주의에 따라서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북한이 협조하지 않는 이상. 북한이 협조할 리도 만무하고. 그래서 일종의 내린 저는 정치적 결정이고 이 통치권 차원의 결정인데 이거를 지금 무슨 뭐 직권남용이니 이런 법적 잣대로 평가하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안적 시각이고 특수부 검사들이나 하는 일이다. 대통령부터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제 그러니까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입장, 당시에 이제 희대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고 한 부분이 있고요. 최영범 홍보수석 입장이 충돌했는데요. 이 잠깐 정리한 걸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절차를 과연 따랐나라는 부분. 정의용 전 안보실장이 입장문을 낸 데에서는 이 탈북 어민들이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다. 자백만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북송을 한 것이다. 라고 입장을 얘기했고요. 반대로 약 5시간 만에 최영범 홍보수석이 처음으로 기자들 앞에 서서 이 부분 공개적 브리핑을 했는데요.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충분한 조사를 거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정의용 실장이 살인마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하면서 이 절차적인 이 법적인 절차 자체를 너무 무시하고 그에 대한 관심을 자꾸 멀리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앞서서 말씀 주셨지만 이제 헌법상으로도 그렇고 우리 하위법령에도 이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고 이들을 범죄인으로 우리가 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범죄인 인도법이라고 하는 곳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자료를 송부하고 법무부 장관이 다시 검찰에게 송부를 하고 재판부가 거기에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그 절차 자체가 있었는데 그 절차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북한 이탈 주민보호법 관련해서도 그다음에 난비법 관련해서도 얼마든지 다른 프레임으로도 이들에 관한 조사 내지는 뭐 우리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는데 그걸 하나도 하지 않고 이들을 살인마로 규정해놓고 내보내버렸어요.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 법치주의의 가장 핵심이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그러면 이들을 그냥 나쁜 사람, 범죄자라고 해놓고서는 그 뒤에 수반되는 모든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핵심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 그 민주당에서도 확실히 국정조사를 하든 뭘 하든 협조를 해서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동일 사안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하면 정말 너무나 명확한 그것도 아주 여러 명의 살인을 한 정말 살인마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러면 다르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솔직히 왜냐하면 아까 이제 우리 이 헌법과 법사에서 여러 불일치한 사항들이 있죠. 특히나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든 북한 주민이든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를 들면 그럼 이거를 온갖 종류의 법을 다시 저희가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이 절차를 정비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 북한과의 관계에서의 굉장히 특수성을 고려해서 통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게 맞느냐? 저는 솔직히 이건 토론이 좀 필요한 주제라고 봐요. 저는 통치행위의 좀 광범위한 인정이 오히려 필요한 영역이 이 북한과의 관계와 관련된 영역인 것 같고 특히나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16명이나 되는 정말로 엄청난 숫자를 이 단시간에 살해한 게 명백해 보이는 이 사람에 대한 처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통치행위 입장에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 잘한 이 조치였다. 이거를 가지고 뭔가 이야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안이 또 발생한다고 했을 때 일관성을 갖추기도 굉장히 어려운 지금 판단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지금 우리가 이 논란 중에 좀 더 짚어야 되는데 덜 짚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알려진 게 국회에서 안보실 차장이 군에 있는 대령급의 어떤 문자를 보는 게 사진으로 찍혀가지고 그게 확대되면서 이게 논란이 있었고 처음에 군에다 인계해달라 했다가 경찰로 갔다가 경찰들도 난 뭐 하는지 모르고 판문점 가서 그때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몰래 했었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굳이 말씀하신 대로 통치 영역이고 이게 법의 불비로 인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면 공론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언론에 공개도 하고 이게 이렇게 돼서 어느 정도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를 국민들이 알 정도로 설명은 있었어야 되는데 이때 굉장히 빨리 2, 3일 안에 조사 마치고 그냥 보내버렸잖아요.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를 묻는 거고 윤석열 정부에서 똑같은 예. 일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그 일을 좀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으로 매끄럽게 처리 못한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왜 합친조사가 이례적으로 3일 동안 짧았느냐? 저는 그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사실관계 파악이 추가로 필요 없을 만큼 분명했기 때문에 판단만 남아있는 이런 문제일 수 있어요. 다만 이거를 그렇게 그냥 몰래 언론도 예. 모르고 국민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려고 했던 게 적절했느냐. 사후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걸 고려해서 예. 그건 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정부가 조금 더 이 문제를 그 사려 깊게 처리했더라면 하는 아니 당시에 뭐 살짝 언론에 흘리기만 했어도 저는 여론은 그렇게 조정됐을 거라고 봅니다. 절대 우리 국민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중에 국회에 가서 상세하게 보고를 했어요. 정보위에서도 보고를 하고 통일부에서도 통일부 장관이 문서까지 정리해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인정했습니다.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 저런 흉악범들 어떻게 봤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늘 도어스태핑에 물었습니다.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강제국정 사진이 공개됐는데 어떻게 보셨는지랑요. 검찰 국정원 조사 진행 중인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진행할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또 법률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그런 원칙론 이외에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헌법과 법률에 따라라고 했는데 일단 가장 큰 쟁점인 이 탈북어민을 우리 국민으로 볼 것이냐. 이거는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 규정을 따르는 거에서 이걸 말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분만 얘기를 하고 이분 뭐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서 제가 따로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화표를 또 드려야 돼서 네. 이 부분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인사 관련 논란돼서 굿 IEYJ님께서 일반 기업에서도 지인 인사 추천은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근무해야 되는데 당대표 등이 그런 언사를 당연시 여기다니 헐 저도 오늘부터 국회의원 친척 찾아다니렵니다 라고 주셨고요. 빈빈이님 해명이 또 다른 해명을 낳는 기묘한 해명이라고 했고 영화 티켓 관련돼서 1,000만 원 없어서 구급 못 되고 있는데 영화표나 주세요. 제임스님의 의견입니다. 이분 드리겠습니다. 영화표 달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1,000만 원 없어서 구입이 못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3만 원 상당의 영화표 2장을 제임스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AB 뭐 쭉쭉쭉님께서 영화표 순전히 운빨이라고 솔직히 말하는 썰라가 가장 공정하고 상식적인 것 같네요. 그러니 저 주세요 공정하게. 이분도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게 운빨입니다. 그냥 앞에서 나오는 대로 드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드리면 되죠? 네. 반론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1,000만 원 반론 있습니까? 없죠. 나머지 설명 좀 소개드리면 윤희석 패널님 얼굴 빨개지셨어요. 워워 파우더 필요하실 땐 미경 씨는 파연도 좀 갖다 주세요. 끝났구나. 예. 그다음에 역시 주원선님, 솔로몬 박원성님 의견 주셨고요. 장철민 의원님에게는 우리 착한 장철민 의원님 미소 천사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끝나고 자꾸 거울 보십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패널 의견, 댓글 의견 들었습니다.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3시엔 뭐하죠? 라이브. 3시엔 뭐하죠? 썰전 라이브. 이제는 3시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그대는 인형같이 웃고 있지만 표정이 없어요. 햇살이 쏟아지던 날내 청춘 햇살 받던 날 네, 이성대 뉴스 썰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자료 바로 보겠습니다. 지지율에 관해서 최근 많은 염려의 말씀들 있으신데요. 각종 부실 포퓰리즘 정책으로 양산된 전방위에 걸친 부채 고지서가 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폭탄 떠넘겨지듯 넘겨졌다. 뭐야? 그 표정은 억울해? 억울한 거야? 네가 이렇게 된 이유를 모르겠지? 자꾸 딴 데서 찾는 거지? 자, 이유가 아닌 이유. 노래 제목 같네요. 그러게요.
자,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배현진 최고위원 앞서 보신 것처럼 최근 전 정부 탓이 크다,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이거 지금 이유가 아닌 이유라고 좀 짚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이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전 정부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은 종종 나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정부의 지지율이 안 나오는 이유가 전 정부 때문이다라는 주장은 글쎄요,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약간 모순적인 주장인 거죠. 자, 전 정부 때문에 현 정부 지지율이 낮게 나온다. 자, 그렇다면 정권 교체가 될 수도 없었던 거죠, 애초에. 정권이 연장이 됐겠죠. 뭐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결국 최근 현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되는 거는 지금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냐? 주로 이제 2030 지지율이 많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한 여론조사 결과를 나왔는데요. 잘 못한다라는 대답만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대 이하와 30대 지지율 잘 못한다는 대답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 대답과 거의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6월 5주부터 최근 3주 동안요. 이른바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는 주로 2030과 60대 이상 세대별로 나눴을 때 그렇게 보이는데 6070보다는 2030 지지층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게 여론조사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와, 70%까지 올랐습니다. 30대 부정적인 지지율. 자, 그래프 보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은 MB 이후 역대 보수당 후보 중에 2030 남성 최고 득표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지층이 지금 빠르게 빠지고 있다는 건데 또 이건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전 정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2030이 실망했던 이유들이 뭡니까? 뭐 예를 들어 멀게는 남북 단일팀, 아이스하키 팀 뭐 이런 불공정, 또 비정규직의 그 정규직화에 대한 어떤 불공정 문제, 조국 사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젊은 층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았다라는 거였잖아요. 네. 바로 이런 것들을 좀 고쳐달라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 지지를 한 거죠. 하지만 윤석열 정부도 지금 하는 걸 보면 공정과 상식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차별점이 없다라는 인식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앞서서 계속 얘기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 채용 논란이잖아요. 내가 추천한 9급 최저임금보다 10만 원 더 받아서 오히려 미안했다. 또 이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서 권 원내대표는 내가 추천했는데 무슨 문제냐. 뭐 이런 식의 어떤 태도들이 지금 2030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거죠. 뭐 사적 채용, 이해 충돌 여부 뭐 이런 내용도 논란이지만 앞서 이제 김재섭 의원도 위원도 언급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 해명 발언, 행정요원 9급 가지고 뭘 그러냐 이런 태도, 말하는 태도에 대해서 2030이 더 불만을 제기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게다가 일부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의 그 공정상식과 정면적으로 배치되는 정책이 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주 발표된 거죠. 서민, 자영업자, 청년들에 대한 어떤 채무를 감면해주는 지원 대책 120조 분량의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게 청년층, 구체적으로는 34세 이하 청년층 중에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걸 우리가 비투라고 하지 않습니까? 빚을 내가지고 코인, 비트코인에도 투자하고 주식에도 투자했던 그 젊은 층들의 그 손실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보존해주겠다, 탕감해주겠다라는 정책이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을 상대로. 자, 코인 비투를 왜 도와줘요? 왜 우리 세금으로 도와줘야 되냐? 불공정에 분노하는 청년들. 왜 혈세로 그들의 투자를 지원해주고 탕감을 해줘야 되냐? 반발이 커지고 있는 거죠. 자, 2030 영끌족, 빈대서 투자하는 비투족이 많이 늘었었죠. 코로나 때 특히. 자, 금리가 오르면서 이들의 채무 부담이 좀 커지게 된 상황인데 저도 이제 여러 번 인터뷰를 했지만 그때 빚을 경감해주면 2030 때는 오히려 좋아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왔던 거지 않을까 싶기도 그렇습니다. 해요. 뭐 그런 기반화의 정책이 나온 건데 좀 하나씩 따져보면요. 일단 뭐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 등에 대해서 뭔가 좀 유예를 해준다. 이런 방향이면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주식, 비트코인 이런 코인에 대한 투자를 해서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 좀 감면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런 측면. 투자라는 건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거잖아요. 또 남는 돈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데 왜 그에 대해서 국가 세금으로 손실을 메워줘야 되느냐 이런 적절성에 대한 반발이 있는 거고
다 같은 2030에서 다 비투를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영끌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대다수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정작 지금 정부 정책에 따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소외가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세대도 있습니다. 지금 34살 이하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정 앵커와 저가 똑같이 은행에서 1억씩 빌려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가지고 둘 다 똑같이 망했어요. 거의 다 망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안 도와주고 정부가 강지영 앵커만 도와주겠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제 형평성에 세금으로 맞지 도와줘야 않죠. 되는 거잖아요. 형평성에 맞지 않죠. 뭐 이런 측면들이 여러 개 있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또 이런 기사를 하나 볼게요. 자, 비투 청년에게 부담을 덜어주겠다. 모럴 해저드 논란. 빚을 안 갚아도 된다라는 게 모럴 해저드잖아요. 직장인 오모 씨, 35살입니다. 딱 그 경계에 걸린 오모 씨예요. 35살. 자, 암호화폐는 지금 수익에 대해서 정부가 과세도 하지 않고 있는데 정작 손실을 봐서 빚을 못 갚는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이자를 깎아주겠다고 하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결국 매달 월급을 받아서 아껴가면서 살았는데 왜 그걸 다른 사람한테 메꿔줘야 되느냐라는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30의 입장에서 볼 때 정책 수혜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왜 이런 정책을 내놓는지 그 바탕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만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런 내용인 거고요. 또 정책도 그렇지만은 정책이 일관성도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지금 법인세를 인하하겠다고 하잖아요. 세금들 많이 인하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긴축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보신 것처럼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 자 9급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수준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박봉이다. 뭐 그 큰 중요한 직업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정작 9급에 대한 임금은 동결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또 공무원도 동결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지층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재정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세 인하 같은 감세 정책과 재정 준칙과 같은 긴축 재정을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자, 2030이 지난 정부에 실망했던 점들, 뭐 역차별, 포퓰리즘, 불공정 논란을 윤석열 정부가 그대로 지금 이어가는 듯 하니까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측면도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 정부 탓이 크다라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대표적으로 오늘도 몇 차례 좀 가져와 봤는데요. 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문재인 정권 동안 국민 분열이 극심했기 때문이다. 또 앞서 보셨죠? 배현진 최고위원. 자, 지지율 하락은 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양산된 전방위 부채 폭탄 때문이다. 나경원 전 의원. 자, 과거에 지금 보면은 MB정부 소고기 촛불 시위 때 야당이 발목 잡게 했던 것들이 떠오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른바 내로남불, 남 탓하는 거잖아요. 이런 내로남불에 대해서도 지금 2030들이 가장 싫어하는 태도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자,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한 건 이전 정권과 다른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에 표를 던진 겁니다. 아직도 전 정권 탓을 하는 모습이 그렇게 곱게 보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당장 대통령부터 좀 전 정권 탓을 한 적이 있었죠.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럼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족이나 이런 거를. 자, 과거 대통령의 모습이었고요. 자, 오늘 키워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유가 아닌 이유라고 했는데 지금 그 2030들이 기대했던 공정과 상식의 모습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게 지금 지지율 하락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원인을 잘 파악해야 해법도 나오는 법이겠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성대 뉴스를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하는 미움이 너를 향한 오늘도 나는 울고 있지만 이유가 예, 오늘 썰전 라이브 인터뷰는 본격화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관련 후보 연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부터 연결을 해서 좀 들어볼 텐데요. 지금 부산을 방문 중입니다. 박용진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에 가셨는데 부산에서 민주당에 대한 민심은 좀 어떻습니까? 지난 그 지방선거 때 이렇게 드러난 것처럼 오히려 지난 한 20년 전에 부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얻었던 표보다 예. 더 표를 더 낮게 받았다.
그런 좀 어려움을 지금 토로하는 지역위원장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예. 그래서 당이 오히려 더 위축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번 이제 총선에서 승리하고 또 정권을 다시 가져오고 예. 부산 지역에서의 어떤 승리를 만들려면 이번 전당대회가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보여주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도 계십니다. 지금 분발을 화면에 좀 해주고, 예. 분발을 좀 해주고 몸부림을 좀 쳐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지금 화면에 박 의원님이 혹시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부산에서 가진 유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강서구에 있는 명지시장이죠, 여기가. 예, 맞습니다. 예전에 22년 전에 노무현 당시 국회의원 후보가 예. 종로의 안정적인 선거구를 뒤로하고 예. 지역 감정과 맞부딪히겠다고 지역주의 정치를 넘어서겠다고 출마했었을 때 그 유명한 그 공터 텅빈 공터에서의 유세를 하던 바로 그 곳이고요. 예. 도전자 노무현이 지역주의를 넘어서려고 했다면 오늘 도전자 박용진은 민주당을 자꾸 왜소하고 폐쇄적인 정치로 몰고 가고 있는 개파주의 예. 그리고 그 악성 팬덤에 맞서서 진영 대립의 정치를 넘어서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다짐을 드리려고 오늘 그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2000년에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종로를 버리고 가서 부산에서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면서 했는데 너무 유세장이 썰렁해서 오히려 전국 많은 분들이 이제 지지를 했던 첫 계기가 됐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죠. 네, 지금 사진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화면에 2000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세했던 장면. 몇 사람 없는 데서 열심히 유세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에도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왼쪽에 지금 박용진 의원이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게 나오는데 유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비가 왔었고요. 근데 오늘도 사람은 별로 없었군요. 비가 와서도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왜 그 방송 카메라들이 이렇게 많이 오고 저 얼굴 낯이 좀 익은 국회의원이 와서 사자후를 토하나 지켜보다가 상인분들이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요. 또 그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방문을 했더니 박수 쳐주고 악수 청해 주시면서 이번에 꼭 뭐 좀 이렇게 잘 되라고 당대표 되라고 이런 격려의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오늘 저는 부산에서 엄청 응원 많이 받고 기운 많이 얻고 지금 활동 계속 지금 지역을 다니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산에 힘을 준 것 보면 일단 민주당의 지지가 약한 곳에서부터 뭔가 마음을 좀 얻겠다라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이것부터 좀 이것부터는 아니죠. 이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어제 당대표에 도전하겠다 출마 선언을 했죠. 어대명이라는 말이 사실 당 안팎에서 거의 기정사실처럼 되고 있는데 이재명 의원은 대선과 지선 패배에 대해서 행동으로 책임지겠다. 당대표를 권력으로 보면 욕망이고 책임으로 보면 헌신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의원의 출마 선언 환영합니다. 너무 늦어서 조금 아쉽고요.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저하고 똑같은 모토를 들고 나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기게 할 거냐. 특히나 이재명 후보는 지난 2번의 전국 선거를 패배한 패전지장이시고 스스로도 책임이 크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러면 어떻게 다르게 혁신하고 변화시켜서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없어서 그 부분을 놓고 제가 한번 치열하게 같이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볼 생각이고요. 그 이재명 의원이 지금 어대명이라는 얘기를 이제 듣고 있는데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산에 도전할 때 당 안에는 대통령 선거 필패론 이런 무거운 필패론이 있었고요. 그 필패론의 한가운데에 이인제 대세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인제 대세론을 오늘로 보면 어대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방 대세론을 가지고 어떻게 선거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더 확장적이냐가 중요하지 누가 더 내부에서 박수를 많이 받느냐로 이번 전당대가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어대명이 또 다른 패배로 가는 막다른 골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사실 이재명 후보가 나왔고 박용진 후보도 나왔지 않습니까? 경선을 통해서 이재명 의원이 대선 후보가 됐죠. 이번에도 앞서 얘기하신 대로 이기는 민주당이라고 해서 메시지가 똑같다면
왜 이재명 의원이 아니고 박용진 의원이 돼야 하는지,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왜 안 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왜 박용진이 당대표가 되어야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게 맞죠. 예.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실망을 줬었던 그 고비고비, 그 순간순간, 조국 사태, 위성장장 사태, 그리고 당원 당규를 뒤집고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출마시키기로 결정을 했었을 그 고비고비마다 박용진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당 안에서 고초도 겪고 문자 폭탄도 많이 받고 그랬죠. 국민들께서 지금 민주당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러면 달랐던 박용진이 달라지는 민주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당의 혁신과 변화가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우리 당을 실망해서 떠났던 중도, 보수 이런 지지층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민주당을 떠난 중도 보수가 돌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예, 그렇습니다. 스윙보터층이 집 나간 토끼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은 당 안에서만 박수받고 중도와 보수에서 외면받는 이재명이 아니고 당 바깥에서 환영받고 주목받고 오히려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의원을 이기고 있는 박용진이 확장적이다. 오는 2024년 총선 승리로 가는 길은 박용진이 그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20초 남아서요. 짧게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20초 정도 남았는데 단일화는 그러니까 피이재명 또는 반-이재명 후보들의 단일화는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까? 지금 준비되고 있는 논의 자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번 주 안에 아마 그 97그룹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토론회를 한번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자리가 마련되면 일단 어떤 흐름이 잡힐 것 같고요. 단일화는 저는 어쨌든 민주당 전당대회 역동성과 변화를 위해서 한 번쯤 거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가능성 활짝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토론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부터 하나가 있다고 재선 의원인가요? 토론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썰전라비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에게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